가기사는 증시 학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학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의 중순 9월 15일이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내일까지 아침 시황을 해드리고 그 주말 시황을 앞으로 10월 첫 주까지는 토요일날 미국 아침 시황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하고 살 빼겠다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운동 나가요. 네, 그래서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그래, 어제는 좀 심한 설레발이었어. 네, 어제는 좀 심한 설레발. 5%까지 지수가 빠졌다. 이거는 조금 설레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금융시장 전일 CPI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증시가 PPI를 보면서 조금 달랜 느낌을 가진 하루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대체로 이전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고원 지역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마감 시황 한눈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finviz.com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엇갈렸고요.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 쪽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하는, 그리고 또 IRA 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 테슬라 지목되면서 테슬라가 빅테크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일 너무 많이 빠졌던 빅테크들은 숨고르기 양상원에서 반등을 했고, 메타만이 반등을 못하는, 메타는 도대체 언제까지? 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주식들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양상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CPI보다는 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원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CPI보다는 낮지만 그래서 위로를 시장이 좀 받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월 생산자 물가지수 흐름들 한번 살펴보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0.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전년비로는 8월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크게 빠졌습니다. 전달에는 9.8%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8.7% 상승으로 전월 비해서는 전년비가 조금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8.7이 그러면 낮느냐? 안 낮죠. 자, 우린 이거를 데이터로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진도를 빼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요거 데이터로 브라이트 쳐놓고 가슴에 넣고, CPI도 뭐 전월 대비 안 빠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그 CPI 지수가 어떻느냐, 이 8% 나오는 이게 8%대 나오는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하는 데이터는 넣고 가셔야 되겠죠. 8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는 0.4%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이전은 0.3% 올랐는데요. 지난 그 8월 달에 대대적으로 유가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웬일이야, 왜 물가가 올라? 라고 볼 수 있고, 전일 미셸님께서 저희 댓글로 확인을 해주셨고, 이번에 CPI 내용들 분해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던 점, 뭐죠? 렌트비는 안 떨어진다. 근데 렌트비가 차지하는 CPI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약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높아요. 자,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는 한 물가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게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는데, 이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소인 CPI가 렌트비가 떨어지는지 여부가 우리가 코어 CP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는 확인해 보면 7.3%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7.7%가 나왔죠. 자, 채권 시장은 패닉 셀에서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왜 막판 역전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트 한번 보시면 확인되실 거예요. 나스닥 1일 차트 한번 먼저 살펴보고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루짜리 보시면 막판 역전 맞잖아요. 예. 제가 눈 떴을 때는 마이너스가 심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쫙 말아올리면서 약 0.7%나 말아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막판 역전하면서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계속 비관론에 빠져 있다가 끝날 때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각성이 일부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있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을 하겠죠. 자, 그리고 긴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은 차트를 펴봤으니까. 자, 2020년의 폭락 이후에 그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반등을 하다 한번 고민했던 자리가 있죠. 요 자리.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락의 숨고르기를. 자, 여기서 오래 견디면 요 안에서 요 흐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간을 끌고 시간을 벌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기업들의 실적과 EPS, 그 다음에 뭐 자산 소각 등등에 따라서 미국의 멀티플 정도 수준이 평균보다 낮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재상승. 반면에 그 금리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부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EPS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평균 멀티플이라는 것 자체의 타겟 멀티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매김할 수 있는 멀티플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평균보다 더 높은 멀티플이 허용이 되고요. 금리가 높으면 평균보다 낮은 멀티플이 일상화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회복의 기미를 못 보여주면 조금 하방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벌어질 거다. 어쨌든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숨고르기를 한번 제대로 한 자리에서 시장이 하락에 대한 숨고르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 차트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요. 단기 차트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어두운 피어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된다. 시장을. 그러나 남들이 시장을 좋게 보게 될 그리드로 넘어갈 때는 지금 시장은 박스권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드로 넘어가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시장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채권 시장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보다도 FOMC까지는 3개월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3개월물이 지금 어제 우리 오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3%까지 올랐어요. 자, 3.3%? 3.3%면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냥 100% 100bp 올리는 거죠. 왜냐면 100bp 지금 여기서 올렸을 때 중간값이 3.3이거든요. 3.3을 막 돌파하려고 한다라는 건 채권 시장은 이제 100bp 오르는 거야 라고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좀 밀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밀리면서 이제 시장은 알콩달콩 애매모호 용호상박하는 상황으로 75bp냐 100bp냐 이 상황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볼까요? 연준 인사들이 이번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와 연설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 했나요? 거기서 100bp 얘기 나왔었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자, 초강경파 블러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이제 75bp로 기울었다. 자기도 50bp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나는 75bp가 맞다라고 기울었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100bp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께서.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100bp를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 75bp를 첫 번째로 올릴 때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75bp를 올릴 때 두 가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더들리가 이번에 75bp 올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연준 인사였던 더들리가. 그러면서 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 하루 전날인가에 이번에 75bp 올릴 것 같은데 가능성 높음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0bp를 올라온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 발언을 못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든지 뭔가 시그널을 줄 겁니다. 시장에. 요즘에는 시그널을 항상 줬어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100bp 올리려면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언론 보도라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번에 100bp 올려 이거 말고 전망 말고 언론이 좀 다뤄줘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다면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 입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보면 75bp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75bp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번 어제의 5% 하락, 나스닥 이런 하락들이 약이 될 거예요. 어떻게 약이 될 것이냐? 75bp 인상하고 나서 다음번에 50bp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50bp 25, 25였잖아요. 이번에 75bp를 올리는 걸로 이제 시장 소화했고 75, 50, 50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번 어제의 약간 패닉셀을 통해서 75bp는 이미 다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정도의 50bp를 시장이 일부 소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될 수 있다. 어제의 하락이. 그러니까 25, 25 안 하고 한 번 50, 25 해도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부분은 그다지 크진 않다라고 단기적인 시계열로 우리가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연말 기준금리와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입니다. 진짜 4% 이상으로 갈 거냐.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는 4.5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금으로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4자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4자를 보게 된다면 일단 시장은 그냥 추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10년물이 어제 3.412에서 3.404로 2년물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3.745에서 3.788. 자, 이는 뭐죠? 단기물이 올랐다라는 건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고원지대의 기준금리가 형성될 거라는 걸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2년물이 3.8 근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연준이 잘하면 4%까지 금리를 진짜 올릴 수도 있겠네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채권 시장도 4자에 대한 인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3.75를 2년물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물론 다시 빠질 수는 있지만 드디어 채권 시장이 4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장기물을 더 못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4%?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채권 시장에 하겠지. 니들 경기 거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러면 경기는 죽을 거야. 라는 게 채권의 생각이겠죠. 예, 분명히 이런 생각을 채권쟁이들 하고 있을 거야. 보입니다. 자, 30년물은 3.49에서 3.46으로 떨어지죠. 예, 장기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채권은 분명히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자, 5년물은 3.57에서 3.60으로 2년물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라는 가고 있지만 5년 정도부터는 경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3개월물은 어제 3.255에서 3.206으로 5bp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3.3을 찍었다는 점, 거기서 밀렸다는 점은 기억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의 두 축이 여전히 우리에게 산으로 다가와 있다
라는 건데요. 에너지 가격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뉴스 나오자마자 WTI는 다시 달리면서 8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소매 가격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꾸준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휘발유 재고는 다시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렌트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잠깐 오늘 다른 지표 모기지 그 협회에서 발표한 지표들 보면 모기지 협회 30년 모기지 금리가 얼마가 됐냐? 전주에는 5.94%인데 6자 찍었습니다. 미국의 현지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6%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지을 사람과 욕구가 그렇게 클 것이냐? 왜냐하면 전에 4.55였다가 6이었으면 해요. 그러나 얼마 전 우리가 봤어요. 2, 3을 하던 게 6이 되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의 그 신규 주택 를 짓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사그라들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도 사그라들면서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어제 미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풍선 효과를 내면서 렌트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욕구가 집은 살 거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렌트를 하자. 그러니까 렌트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죠. 그러면 진짜 사자를 보게 되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두 축인 유가가 쉽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우디 같은 데서는 90달러 내외로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기지 가격도 떨어지는 걸 보려면 모기지 가격은 떨어지만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렌트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 보려면 시간이 꽤 좀 더 필요하다. 아마 내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 연말부터 가시화되긴 하겠지만 내년쯤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그들이 지금 로드맵으로 짜고 있는 그 로드대로 그 길 따라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점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가스 가격이 다시 급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0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첫 번째 지지라인은 깨고 내려왔는데, 요 두 번째 지지라인이 요렇게 좀 두텁게 있죠. 이전에도 있고, 중간에도 한번 접었고, 여기서도 접었으니까, 여기에 두터운 자리가 있었는데, 요 이제 180달러 선까지 깨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못 깨고, 190에서 급반등을 합니다. 급반등을 하면서 217.88 유로까지 다시 상승폭이 꽤 커요. 그렇죠? 190대니까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올해 겨울 참 유럽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수요 증가율 전망치는 하향을 했는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그 정유에 대해서는 하루 70만 배럴 가량의 원유가 가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유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또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채권과 더불어서 외환시장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엔화가 강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 엔화가 144.57이었는데요. 지금 143.13으로 1엔 이상의 그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1엔 이상 강세를 보여줬는데 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외환 당국이 실개입을 위한 진짜로 외환 실개입을 위한 환율 수준을 시장에 문의하는 레이트 체크, 금리 체크를 진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뉴스가 돌았는데요. 지금 금리 얼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수합 금리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죠. 네, 못 믿겠어요. 아마 시장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그렇게 약세를 하면 동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는 계속 그 통화가 약세의 영향권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